서울의 오래된 남대문 시장은 활기찬 생명력으로 들끓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시장의 한복판에서는 그 생동감과는 어울리지 않는 추악하고 비정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세 명의 남녀가 시장의 소음마저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맹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들은 이 시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거대 자산가인 박순재 여사의 세 자녀였다. 장남 김진태, 장녀 김진아, 그리고 막내 김진우. 그들의 싸움 한가운데에는 낡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초라한 모습의 노모, 박순재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장남 진태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다. 내가 장남이라고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어. 회사 경영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제 와서 치매 걸린 노모까지 책임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의 말에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대신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탐욕이 가득했다. 장녀 진아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오빠는 회사를 물려받기라도 하잖아. 나는 고작 강남 빌딩. 몇 채가 전부라고. 이런 엄마를 집에 모시고 있으면 내 사교계 평판은 뭐가 되겠어.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그녀는 어머니를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귀찮은 짐 덩어리로 여기고 있었다. 막내 진우는 이 모든 싸움이 지겹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제안했다. 그냥 엄마 명의로 된 평창동 집 팔아서 돈으로 나누고 제일 싼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되잖아. 왜들 이렇게 복잡하게 굴어? 그의 제안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몫을 빨리 챙기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진우가 악마 같은 생각을 뱉어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서로 미룰 거면. 아예 길바닥에 내다 팔아버리자고. 누구든 엄마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유산 10%를 더 얹어주는 거야. 일종의 게임이지. 어때?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도덕적인 고뇌가 아닌 철저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잠시 후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근처 문방구에서 두꺼운 종이와 펜을 사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다. 어머니 팝니다. 상속 지분 포함. 그리고 그 팻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어머니의 무릎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았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바로 그 순간 차민준 변호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노인 인권 문제 전문 변호사로 오늘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시장에 들른 참이었다. 처음에는 몰래카메라나 행위예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 자녀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진짜 탐욕과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깊은 절망감을 본 순간 그는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인간 군상의 추악한 모습을 봐왔지만 이런 반인륜적인 장면은 처음이었다. 그의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시장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혀를 차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세 자녀는 이제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했다. 서로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는 대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추장스러운 거래의 대상일 뿐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박순재 여사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차민주는 꽉 쥔 주먹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그는 방금 그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가 된 것이다. 그는 결코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차민주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인간성을 상실한 세 자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보이며 최대한 침착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노인인권 전문 변호사 차민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명백한 노인 학대 및 유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당장 어머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단호한 경고에 세 자녀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장남 김진태가 비웃으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변호사, 당신 우리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우리 어머니에 대한 법적 후견인 권리는 우리 세 남매에게 있소. 법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재산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의 말은 오만했지만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장녀 김진아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어디서 나타난 싸구려 영웅 나셨네. 우리 집안 스캔들에 숟가락 얹어서 유명해지려는 속셈인가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당장 꺼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막내 김진우는 아예 행동으로 나섰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위협했다. 남의 집안일에 신경 꺼. 임마. 민준은 법의 한계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들의 말이 맞았다. 어머니 박순재 여사가 스스로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지금. 법은 후견인인 저들의 편이었다. 경찰을 부른다 한들. 그들은 그저 가족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고 돌아갈 것이 뻔했다. 그는 변호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세 자녀는 팔리지 않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승리자처럼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떠나기 전 민준을 향해 조롱 섞인 마지막 눈빛을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민준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주먹을 불끈 쥔 채 그들의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함께 반드시 저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말겠다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날 오후 내내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진태의 남매와 박순재 여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박순재 여사가 자수성가한 위대한 기업가였다는 사실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부에 비해 세 자녀의 경영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유산 상속 때문이라는 그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밤이 깊어지고 그가 무력감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되어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한 통의 메시지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아주 짧고 기묘했다. 당신이 오늘 본 것은 진실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이어졌다. 박순자의 여사님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내일 밤 10시 이 주소로 오시오. 혼자서. 메시지 끝에는 서울의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혹은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의 결심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오늘 시장에서 본 그 노부인의 공허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내일 밤 그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운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위험한 기대감이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밤, 차민주는 약속 장소인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다. 금방이라도 유령이 튀어나올 듯한 음산한 분위기에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그가 도착한 곳은 낡은 간판조차 없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그곳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박순재 여사의 집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최의 집사였다. 최 집사는 허름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연륜의 지혜가 느껴졌다. 그는 민준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그의 의도를 시험하려는 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어제 시장에서 왜 나섰소? 변호사 양반, 혹시 다른 꿍꿍이라도 있었던 거요? 민주는 그의 경계심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변호사로서,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그의 대답에는 조금의 거짓도, 꾸밈도 없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확인한 초의 집사는 비로소 경계를 풀고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이 시작되자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영상 속에는 바로 박순재 여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장에서 보았던 넉나간 노인이 아니었다. 영상 속의 그녀는 서재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날카롭고 총기 넘치는 눈빛으로 복잡한 재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 집사에게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해 정확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호령하는 여제, 그 자체였다. 최 집사는 충격에 빠진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순재 여사는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남편이 죽은 후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어렴풋이 눈치챘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척 연기를 하고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치매를 앓는 것처럼 지난 몇 년간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왔던 것이다. 시장 바닥에서의 그 일은 사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최 집사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자식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최악이었지요. 민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깊은 고뇌와 슬픔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최 집사는 박순재 여사가 시장에서의 사건 이후 차민준 변호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한 그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자신의 복수를 실행할 대리인, 세상 밖으로 내미는 자신의 칼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최의 집사는 노트북을 통해 화상 전화를 연결했다. 화면 너머로 장남의 집 자기 방에 감금되어 있는 박순재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의 치매 노인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통해 민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리한 칼날처럼 살아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차 변호사, 내 아들놈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 되었소. 그 한마디에 민주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사건이 아니었다. 한 위대한 어머니의 존엄을 되찾고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을 심판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준비되었습니다. 배셔, 회장님. 다음 날부터 차민준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은 거대한 복수극의 비밀 사령부로 변모했다. 최 집사는 박순재 여사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오래전에 미리 서명해둔 위임장을 민준에게 전달했다. 또한 그녀의 세 자녀들의 모든 재산 내역과 약점이 담긴 비밀 노트북도 함께 건넸다. 그것은 박순재 여사가 수십 년간 모아온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민준과 최 집사는 박순재 여사의 대리인으로서 첫 번째 전략 회의를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세 자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 불신과 혼란의 씨앗을 심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피성년 후견인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처분이라는 법률 조항이었다. 차민주는 박순재 여사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가정법원에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는 후견인 자격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대신 피후견인인 박순재 여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 후견인 세 자녀의 재산에 대한 긴급 동결 및 감사를 요청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교묘하고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그의 법률 논리는 완벽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촬영된 영상을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려는 의도를 가진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박 여사의 미래 요양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녀들의 수중에 있는 그녀의 자산 규모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여사가 건네준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이 개인적인 사치와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특정 계좌와 부동산을 정확히 지목하여 동결을 요청했다. 담당 판사는 충격적인 영상 증거와 차민준의 합리적인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이례적으로 긴급 동의안을 승인했다. 법원의 명령은 즉시 집행되었다. 강철 같은 복수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파장은 즉시 세 자녀의 삶을 강타했다. 장남 김진태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자리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려다 승인 거절을 당했다. 그는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진 채 은행에 연락했고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개인 및 법인 계좌 대부분이 동결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중요한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장녀 김진아는 청담동의 한 명품 부티크에서 신상 핸드백을 구매하려다 망신을 당했다. 그녀의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뿐이었다. 그녀의 끝없는 부의 원천이었던 어머니의 재산에 묶여있던 그녀의 자산이 모두 멈춰버린 것이다. 막내 김진우는 불법 도박장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계좌는 이미 동결된 후였다. 그는 순식간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험악한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이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돈줄이 막혀버린 것이다. 각자의 세계에서 패닉과 분노에 휩싸여 있던 세 남매는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공식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그들의 어머니 박순재 여사의 이름으로 차민준이라는 낯선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곧 서로를 향한 맹렬한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런 일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 다른 형제가 자신의 몫을 독차지하기 위해 벌인 추악한 수작이라고 확신했다. 불화의 씨앗은 성공적으로 뿌려졌다. 법원의 재산 동결 명령이 떨어진 후 세 남매는 한 호텔의 스위트룸에 모였다.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맹수들의 싸움터와도 같았다. 장남 김진태는 장남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동생들을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김진아는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며 오빠를 공격했다. 이게 다 오빠가 꾸민 짓이지. 엄마를 등에 업고 우리 돈을 다 가로채려는 속셈이잖아. 막내 김진우 역시 그를 거들었다. 형은 옛날부터 그랬어. 항상 우리 걸 뺏어갔지. 이번에도 분명 형 짓이 틀림없어. 그들의 회의는 서로를 향한 저주와 비난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복수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장남 김진태였다. 그는 어머니가 세운 건설 자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자신이 대단한 경영자라도 되는 양 오만하게 굴었다. 하지만 사실 그 회사는 박순재 여사의 보이지 않는 지원과 인맥 덕분에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질 차례였다. 차민주는 박 여사가 건네준 정보 속에서 김진태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발주처 대표가 바로 박 여사와 수십 년간 의리를 지켜온 옛 친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 집사는 박 여사의 명을 받고 조용히 그 친구를 찾아갔다.
그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시장 바닥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의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늙은 기업가는 자신의 오랜 친구가 자식들에게 당한 끔찍한 모욕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김진태 회사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계약 파기의 공식적인 사유는 기업의 도덕성 결여였다. 이 소식은 건설업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김진태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동시에 차민주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 여사가 제공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는 김진태 회사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그리고 부실 공사에 대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진태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가장 큰 계약이 파기되면서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금융감독원의 감사 소식에 투자자들과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침에 걸린 어머니의 계획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분명 동생들의 비열한 공격이라는 것. 그는 동생 진아가 사교계 인맥을 동원해 계약을 파기시켰고 막내 진우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자신을 감독원에 팔아넘겼다고 확신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피해 망상적인 분노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날 밤 김진태는 텅 빈 대표 이사실에 홀로 남아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의 손에 들린 신문에는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기사들이 가득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동생 김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렸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너도. 진우 놈도. 내가 전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주겠어.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성공적으로 올랐다. 박순재 여사와 차민준이 계획했던 대로 형제들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지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오빠인 김진태의 몰락은 김진에게 위기감보다는 기회로 다가왔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이제 모든 유산이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VVIP들만 출입하는 프라이빗 숲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오빠의 추락에 대한 가십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타겟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김진아의 삶은 부와 허영, 그리고 과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세운 아트 재단과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것을 자신의 개인 비자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비싼 미술품을 사들여 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바로 그 지점이 그녀의 가장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차민주는 박순재 여사가 건넨 비밀 장부를 바탕으로 행동에 나섰다. 그 장부에는 지난 10년간 김진아가 저지른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날짜와 계좌번호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주를 대변하는 익명의 제보자로서 금융범죄수사대에 그녀의 탈세 및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증거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했기에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아가 단골 갤러리에 VVIP 오프닝 파티에 참석하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으며 그녀 소유의 갤러리와 빌딩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순식간에 추악한 금융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던 사회적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녀 역시 오빠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침에 걸린 어머니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용의자는 바로 오빠 김진태였다. 이것은 오빠가 자신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비열한 복수이자 무너지면서 자신을 함께 끌고 들어가려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분노의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오빠의 더러운 비밀을 언론에 흘렸다. 과거 어머니가 막대한 돈으로 간신히 막았던 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과 여배우와의 추잡한 스캔들까지 그녀는 오빠의 남은 명성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제 두 남매는 서로를 향해 진흙을 던지는 전면전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재벌 가문의 추악한 비밀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고 집안의 명예는 땅끝 끝까지 추락했다. 차민준과 초의 집사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장남의 집에 갇혀있던 박순재 여사는 작은 태블릿 PC를 통해 이 모든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치매 노인의 공허함 대신 차가운 강철 같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비정한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관의 냉정함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두 형과 누나의 진흙탕 싸움은 막내 김진우에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공멸이 결국 자신에게 모든 유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비웃으며 오늘도 강남의 비밀스러운 도박장에서 하룻밤에 수억 원이 오가는 짜릿한 승부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덫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김진우는 언제나 응석바디의 철부지 막내였다. 그는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쾌락주의자였고 그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도박 중독과 그로 인해 얽히게 된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채업자들이었다. 차민준의 다음 공격은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순재 여사는 막내 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어떤 미술품과 무기명 채권을 몰래 빼돌려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잡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주는 법원에 상속재산보전 신청을 내어 그 자산들을 모두 즉시 회수하여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채업자들은 발칵 뒤집혔다. 자신들이 담보로 잡고 있던 수십억 원짜리 자산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분노한 그들은 김진우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에게 48시간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당장 모든 빚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려면 그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고. 김진우는 패닉에 빠졌다. 그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형과 누나는 그를 도와줄 리 만무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는 마침내 마지막이고 가장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어머니가 살고 있는 평창동 본가에 몰래 침입하여 그녀가 숨겨둔 비밀 금고를 터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그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억 원대의 현금과 보석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박순재 여사와 차민준이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다. 그들은 진우의 절박함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초의 집사는 이미 집안 곳곳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그리고 비밀 금고 안에는 진짜 귀중품 대신 그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추적 가능한 미끼들을 넣어두었다. 그날 밤 김진우는 담을 넘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2층 거실의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치매 걸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잠시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무시하고 서재의 비밀 금고로 향했다. 그는 익숙하게 금고를 열고 안에 있는 현금 다발과 보석들을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겨 막 떠나려던 순간이었다. 집안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다. 그가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바로 그에게 돈을 받으러 온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었다. 최의 집사가 익명으로
김진우가 오늘 밤 이곳에서 큰 돈을 마련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정보를 흘린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를 고양이 떼에게 직접 배달해준 셈이었다. 김진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사채업자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진우 도련님, 우리 돈 갚을 시간입니다. 그들은 진우를 집안의 지하실로 끌고 들어갔다. 비밀 사령부에서 차민준과 최의 집사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박순재 여사의 방에서 아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어리석고 무모했던 마지막 아들이 마침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사채업자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고 풀려난 김진우는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형 김진태의 회사 로비로 향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고통 대신 배신감에 대한 도끼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형과 누나의 비열한 함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형의 대표 이사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마침 변호사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던 김진태와 오빠에게 마지막 단판을 지으러 온 김진아가 함께 있었다. 막내의 끔찍한 몰골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김진우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형에게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그의 분노는 오직 형과 누나를 향해 있었다. 그는 그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정보를 흘렸다고 확신했다. 세 남매의 마지막 이성은 그렇게 완전히 끊어졌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증오와 질투, 그리고 열등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진흙탕 싸움이었다. 김진태는 동생이 자신의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던 과거를 폭로했고, 김진아는 오빠가 아버지의 장례식 날에도 내연녀와 밀회를 즐겼던 사실을 비난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비밀들을 끄집어내어 서로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았다. 그들은 더 이상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철천지원수였다. 그들의 고성과 욕설, 그리고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는 방음이 완벽한 대표 이사실을 넘어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결국 그들의 싸움은 육탄전으로 번졌다. 김진우가 책상 위에 트로피를 집어들어 형에게 휘둘렀고, 김진태는 동생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 김진아는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을 말리는 대신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뒤엉켰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재벌 가문의 자제들은 이제 시장 바닥의 잣배들보다도 추악한 모습으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은 김진태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몰래 녹취를 지시했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그는 동생들의 잘못을 증거로 남겨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파멸까지 함께 기록하고 만 셈이었다. 차민준과 최 집사는 박순재 여사의 비밀 사령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김진태의 변호사 사무실에 심어둔 정보원이 방금 전에 난투극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즉시 전송해 온 것이다. 파일이 재생되자 세 자녀의 추악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스스로 공멸의 길을 선택했다. 박순재 여사가 수십 년간 키워온 세 마리의 뱀은 이제 서로의 꼬리를 물고 함께 독을 삼키고 있었다. 그들의 비정한 연대는 완전히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어머니의 마지막 심판뿐이었다. 형제 간의 추악한 싸움이 있은 며칠 후 완전히 파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된 세 남매는 차민준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공식 서한을 받았다. 박순자의 여사 유산 상속 최종 조정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였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앞두었고
이것이 남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증오를 잠시 감춘 채 각자 다른 꿍꿍이를 품고 회의 장소로 향했다. 회의 장소는 그들의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오래된 본사 건물의 대회 의실이었다. 그곳은 그들의 어머니가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역사의 장소이자 그들의 유년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의 분위기는 차갑고 엄숙했다. 회의실에는 차민준과 최 집사, 그리고 몇몇 낯선 얼굴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지막 남은 잿더미라도 차지하려는 탐욕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변호사가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차민주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는 유산 목록 대신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들의 범죄 증거 목록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장남 김진태의 회사 횡령과 배임 증거, 장녀 김진아의 자금 세탁과 탈세 증거, 그리고 막내 김진우의 재산 절도와 불법 도박 연루 증거까지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의 난투극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세 남매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휠체어도, 초점 없는 눈빛도 없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와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마치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바로 박순재 여사였다. 그녀는 치매 노인의 허름한 옷 대신 강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변화에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세 자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 원래 그녀의 자리였던 곳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자식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의 어눌한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지도자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들러붙은 기생충들이었다. 그녀는 각자의 죄목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냉검하게 꾸짖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적인 동요 대신 차갑고 비정한 심판관의 판결만이 담겨 있었다. 시장에서의 그 일은 내가 너희에게 준 마지막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었다. 너희는 그 시험에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탈락했다. 그녀의 말이 끝났다. 회의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세 자녀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자신의 옛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재판은 끝났다. 이제 선고의 시간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낯선 남자들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바로 사복 경찰들이었다. 옹, 10. 박순재 여사의 선고가 끝나자 사복 경찰들이 앞으로 나서 세 남매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기도 하고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이미 텅 비어버린 회의실의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들이 끌려나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차민준 변호사는 남은 이사들과 공증인 앞에서 박순재 여사의 새롭고 최종적인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이전의 모든 유언을 무효로 하고 세 자녀 김진태, 김진아, 김진우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명시했다. 유언장은 이어졌다. 그녀의 모든 개인 재산과 그룹의 지배 지분을 포함한 전 재산은
순자의 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 재단은 전국에 버려지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요양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피와 땀이 밴 유산을 자격 없는 자식들이 아닌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부모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회사의 미래 또한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었다.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되 최대 주주는 재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회사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새로운 시대의 윤리적인 기업집의 구조를 확립한 것이다. 또한 차민준 변호사를 재단의 법률이사장으로, 최 집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하여 그녀의 위대한 유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세 남매의 운명은 법의 심판에 맡겨졌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노인 학대, 횡령, 사기 등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길고 혹독한 징역형이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막을 내렸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1년 후 순자의 재단이 설립한 첫 번째 노인 요양시설의 개관식이 열렸다. 최신 시설과 따뜻한 분위기를 갖춘 그야말로 노인들을 위한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차민주는 더 이상 힘없는 젊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재단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 최 집사는 조용한 자부심과 함께 행사를 총괄하고 있었다. 행사장의 가장 따뜻한 곳에서 박순재 여사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여왕이나 비정한 심판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자원봉사자 할머니로서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진정한 가족들의 품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수천 명을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거대한 숲을 키워낸 것이다. 그녀는 창밖의 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마침내 찾아온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진정하고 의미 있는 유산이었다.